자, 급소지문 민법 마무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근본 2020년 중개다시 시험을 대비한 최종적인 마무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요약집에 있는 내용, 문제집에 있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간평사 시험까지 망라적으로 하나의 자료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따로, 요약집 따로, 문제집 따로, 이런 판례집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 권으로 딱 마무리해서 끝내게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잠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30회 시험에서 이 자료집하고 특강 일치율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지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봤더니요. 41번부터 80번까지 특강 지문 자료하고 어느 정도 지문이 일치했는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100%죠.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지문이 18문제였고요. 그리고 한 문제죠. 59번입니다. 59번 한 문제를 빼고 나머지는 지문이 거의 90% 이상 지문이 똑같았어요. 59번 한 문제입니다. 59번 한 문제는 제가 맞추지 못한 문제고 그걸 뺀 나머지는 이 자료집하고 거의 똑같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져 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더 가지고 올해도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급소지문 특강에서 이 시험 자료집에 실제 시험하고 거의 지문이 일치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제 9월하고 마지막 10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자료집 총 테마는 50개죠. 50개인데 그 안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 정도만 스스로 돌려주시면 한 번 보시면 다 내 거로 되지 않으니까 두 번 정도만 돌려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볼 내용을 미리 한번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한 번은 꼼꼼하게 한 번은 헐겁게 이렇게 한 번은 빠르게 가고 한 번은 꼼꼼하게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자료가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순서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좀 쉽게 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민총하고 물권이 정리할 때 조금 어렵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민총을 하든 물권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 마무리가 덜 되시거나 다지기가 덜 되신 분들은 어디부터 하시면 좋으시냐면 계약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 보시고 여기 부드럽게 빨리 가거든요. 그 계약법 10문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특별법 6문제. 그 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어디를요? 물권법을. 이 순서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막히지 않고 분량도 줄이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부터 내용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의 계약법은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테마 급소지문 34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소지문 34번 되겠습니다. 34번 급소 34번 그죠? 계약법 서론입니다. 제목은 계약법 서론. 자,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류에서 한 문제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쌍방채무가 성립해서 소멸시까지 계속 의존적 관계에 있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에 있는 관계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쌍무계약의 특징이요. 첫 번째, 동시행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이 쌍무계약에서 도출되는 원리죠. 일방에 채무가 있으면 의무가 있으면 누구한테도요? 타방한테도 똑같은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를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 그리고 우연부담의 법리가 생긴다. 얘가 이행을 하면 타방도 이행을 해야 돼요. 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타방 채무도 똑같이 소멸하게 되죠. 그래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쌍무계약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 똑같이 움직이는 거. 얘가 이행을 해주면 타방도 똑같이 이행해줘라. 동시행 관계 있고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소멸해줘라. 위험부담의 법리. 두 번째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죠. 항상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점. 이 포함관계 정리 잘 하셔야죠. 여기 별 3개. 급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언급됐었던 논점.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죠. 4가지 공통점이죠. 3가지는 다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다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낙성, 불효식이라는 점. 그 4가지를 한꺼번에 쫙 정리하시면 잘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쌍무계의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에는 증여 사용대차, 그다음 무이자 소비대차가 대표적이죠.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나 사용대차는 뭐에 해당된다? 편무계약이다. 편무무상이죠. 편무무상. 낙정 불효식은 똑같고요. 세 번째, 유상계약은 대가적 급부를요. 급부를 한 번이라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는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제가 그 얘기했죠. 술 먹을 때 친구하고 술 먹을 때 얘가 술 한 잔 먹으면 타방도 똑같이 한 잔 먹어줘야 되죠.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얘가 10잔 먹으면 타방도 10잔 먹어줘야죠. 왜?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유상계약은 얘가 10잔 먹을 때 나는 상대편이 몇 잔만 한 잔이라도 먹어주면 이게 유상계약이 되는 거다. 그때 유상계약에서는 담보책임이 문제가 되더라고. 담보책임은 어디에서만? 유상계약에서만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유상계약에서만. 거기 별표하실게요. 그 다음 4번째요.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별표할게요. 물권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왜요? 미리 약속하는 거니까. 5번째, 요물계약이 하나 있죠. 우리 민법에 요물계약. 우리 민법은 대부분 낙성계약인데 요물계약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계약금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은 내 돈을 걸기로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전액이죠. 전액을 교부할 때 성립하죠. 그래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약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성계약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6번에 비전형계약. 민법전에 이름이 있으면 전형계약, 이름이 없으면 비전형계약이라고 그러죠. 소위 무명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명계약. 민법전에 이름이 없어요. 족보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연예인의 출연 전속계약. 이거는 민법전에 이름이 없어서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7번째 보시면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입니다. 채권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약속만으로. 적어보실게요. 채권계약이라는 의미는 뭐만으로요? 해주기로 하는 약속이죠. 약속.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할 때 이루어지는 게 채권계약이죠. 이 채권계약은 처분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죠. 거기 급소로 적혀있는 1번에 2번, 3번 하고요. 쌍거리 2번 꼭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절에 약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급소 하나 34번 마무리됐어요. 계약 종류의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한 문제 그냥 주는 거죠.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거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소 35번 가실게요. 35번은 계약 성립과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 부분 그리고 성립에 관련된 특수 문제로요. 개체 과정,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2가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성립 부분요. 계약 성립 옆에 가로 보시면 계약이 불성립했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즉 합의가 안 된 거죠. 계약이라는 게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 이게 어떻게 될 때요? 합의가 될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를 뭐라고 그러죠? 불합의라고 그러죠. 이때는 착오로 취소할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 두 번째는요, 교차 청약. 이쪽에도 청약, 이쪽에도 청약. 교차 청약이 됐을 때는 언제요? 나중 청약이 도달했을 때. 세 번째는 의사 실현이죠.
의사시려는 사실 행위가 있을 때 세 가지 패턴 있죠. 세 가지 패턴. 이 세 가지 패턴 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청약과 승낙 문제. 자, 쌍괄호 1번 보실게요. 쌍괄호 1번. 가기 전에 그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하고요. 우측에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 왼쪽에 청약은 누굴 상대로 하느냐면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되죠. 근데 승낙은 꼭 누구한테요? 특정인한테 줘야 된다. 여기 별표할게요. 청약은 아무나 다 되죠. 아무한테나 다. 근데 승낙은 누구한테요? 특정인 청약자 이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된다. 그 점에서 구별이 되고요. 세 번째, 청약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면 도달할 때. 갑의 청약의 효력은 언제요? 상대방한테 배달이 돼서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죠.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은요. 승낙은 도달이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 발송한 때다. 발송주의를 취한다.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주의. 그래 거꾸로 돼 있죠.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실게요.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도달할 때. 승낙은 뭐 할 때요? 도달이 아니라 발신주의, 발송주의를 취한다.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한 때고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한 때다. 이 두 가지 다른 점을 꼭 대칭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쌍괄호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쌍괄호 1번에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다르죠. 먼저 청약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그러죠. 이때 2번 청약이 유인에 조심하셔야죠. 유인은 끌어들이는 거죠.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거,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걸 유인이라고 그러죠. 기억 보면 타인을 유인한 경우 피유인자는 유인을 당한 사람을 말하죠. 사겠다고 했다. 얘가 유인자.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갔어요. 넘어간 사람이 피유인자죠. 내가 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삭게 그랬죠. 이때 누가 청약을 한 거죠? 사겠다고 한 거. 사겠다고 한 게 청약이지 승낙이 아니다. 아직 계약은 불성립이죠. 따라서 유인자가요. 유인한 사람, 꼬신 사람이요. 꼬신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다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그때 성립하게 된다는 점. 이거 조심하실게요. 두 번째, 입찰 공고하고요. 분양 광고. 이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입찰 공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그거 하나 데려가시고요. 그 다음 디귿 분양 광고 내죠. 우리요. 신문에 보면 분양 광고 무진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쏟아져 나오는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판례는 청약의 유인이다. 다만 그것이요. 구체적 거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계약 내용하고 결부가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 거래 조건에 보면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죠?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에 관련된 거. 아파트 외형을 뭘로 해주겠다, 재질을 뭘로 해주겠다라고 관련된 거는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라는 거죠. 청약. 구별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냥 광고 전단지에 나온 건 뭐죠? 유인입니다. 유인.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에 들어간 거? 그 전단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에 들어간 것?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에 관련된 거. 아파트 재질을 뭘로 해주겠다, 바닥 재질을 뭘로 해주겠다라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다. 그 두 개가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거 데려가실게요. 유인에서 시험이 세게 나오면 니은하고 디귿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도달하면 청약은 효력이 생기죠. 그럼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어요. 청약이 뭐한 후? 도달 후. 도달된 뒤에는 철회는 물 건너간 거다. 별표. 그래서 옆에 가로 보시면 청약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다죠. 철회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게 시험 문제죠. 다음 4번이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만 되나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도 되죠. 반대로 승낙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하죠. 특정인에게. 이거 꼭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청약의 존속기간. 이 청약이라는 거는 무한정 존속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통은 얘가 청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승낙기간을 정해요. 10월 30일까지요. 이때까지를 뭘로 한다? 승낙기간으로 한다. 이게 승낙기간이다. 그러면 이 승낙기간 안에 의뢰 승낙이 배달이 돼야죠. 따라서 갑의 청약은 이때까지죠. 이때까지 존속하는 거죠. 이때까지. 이걸 승낙 적격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면 1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가 언제죠? 10월 30일이죠. 이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때까지죠. 이때까지 이 승낙을 받지 못하면, 이거 못 받았죠. 우편물 못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두 번째, 승낙기간을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정하지 않은 청약. 1항은 기간을 정한 거고요. 2항은 정하지 않은 거죠. 정하지 않은 청약은 언제요? 상당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두 가지의 차이는 뭐죠? 기간을 정하면 이 기간에 이거 못 받으면 효력을 잃는 거고, 기간 안 정하면 상당기간이다. 이 두 가지의 동그라미 거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죠. 1번 그리고 2번. 그 다음 쌍괄호 3번이요. 연착된 승낙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조건부 승낙. 여기 별 3개죠. 급소입니다. 급소. 청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정해놓죠. 근데 을이 어떻게 했다? 이 계약 조건을 변경을 했다.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면 을이 얘가 제시한 게 10억이다. 10억에 사라 그랬는데 이쪽에서 1억 깎아주면 살게 감액을 했죠. 이게 뭐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조건을 붙인 승낙이죠. 이럴 때는 이 승낙자가 얘 청약을 해요. 이 청약을 거절해버리고 이 청약을 무시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새로요. 역제의를 한 거다. 역제의.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을이 새로운 청약을 넣은 거니까 이제 다시 갑이 어떻게 하죠? 갑이 승낙을 오케이 해줘야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 청약을 거절하고 뭐한 걸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에 발표하실게요. 그래서 1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 연착된 승낙이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뭐라면 승낙 오케이 해주면, 이쪽에서 9억에 산다고 그랬죠. 9억에 산다고 제의를 하면 얘가 뭐하면 오케이 하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사가 된다. 별 3개 할게요. 2번은요. 매도자 갑이 5억에 매도하는 청약을 했어요. 5억이죠. 5억 매매대금. 근데 을이 애초에 가격인 5억에 매수한다고. 아니요. 4억이죠. 을이 대금을 낮추어서 얼마에? 4억에 승낙을 했다. 그럼 무슨 승낙이 되죠?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해가 되겠죠. 이때 매도자가 반응이 없자 매수자 을이 애초에 가격인 5억에 샀게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5억에 이거 사가라 그랬죠. 5억에 사라. 근데 이쪽에서 깎아가지고요. 내가 4억에 샀게 그랬더니요. 답이 없어요. 얘가 변경을 해서 새로운 청약을 넣은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죠? 오케이 해줘야 거래가 되잖아요.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죠? 다시요. 이거 5억에 샀게 내가. 이거 5억에 샀게. 그러면 새로 청약을 또 한 거죠. 을이 그럼 청약을 몇 개 한 거죠? 2개 던지고 2개 날린 거예요. 4억에도 날리고 얼마에도 5억에 또 날린 거죠. 4억에 날린 거 첫 번째 청약, 두 번째 청약 5억에 또 날린 거. 청약을 2개 날린 거예요. 그럼 갑이 뭐 해줘요? 갑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거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답이 없으면, 이쪽에서 답이 또 없으면요. 또 없으면 을이 4억에 날려도 5억, 이거 4억에 샀게 그래도 얘가 답이 없어요. 을이 5억에 샀게 답이 없어요. 그럼 을이 또 한 번, 그럼 내가 7억에 살게요. 3개를 날렸죠. 청약을. 아직 계약은 안 된 거죠. 갑이 뭐 할 때요? 수락을 해요. 이걸 수락을 해요. 이 셋 중에 하나 수락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애초에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계약은 성사돼요? 안 돼요. 성사 안 되는 거죠. 그럼 1번하고요. 2번하고 뭐가 다른 거죠?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의 다른 점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은 이쪽에서 4억에 산다라고 했어. 5억에 제시한 금액을 얘가 4억에 산다고 그랬죠. 그걸 얘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했어. 오케이 하니까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계약은 성립으로 되죠. 이건 성립으로. 계약은 오케이 하고 성사되는 거예요. 얼마에? 4억에 내가 인수할게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그 얼마짜리요? 4억에 되는 거지. 4억에 성립이죠. 4억의 계약은 성사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죠? 5억에 가져가 그랬는데 을이 뭐라고요? 4억에 가져갈게 그러니까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죠. 얘가. 답이 없네. 그래 을이 다시 어떻게 했죠? 그럼 내가 5억에 애초 가격인 5억에 가져갈게.
5억에 가져갈게 을이 그랬죠. 그때 답이 없어요. 그럼 계약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건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냥 을이 뭐만 한 거죠? 5억에 저걸 사겠다는 청약만 넣은 거, 청약만. 갑이 응답이 없으니까 계약은 불성립으로 된다. 1번과 2번은 다른 거죠. 1번은 뭐 하면 얘가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갑이요, 청약자가 뭐 하면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사된다는 거죠. 이게 별표. 여기 별표, 별 두 개 할게요. 올해 간평에도 이게 나왔죠.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성립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 별표하실게요. 29회 시험에는 이 밑에가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 밑에 쪽이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두 개의 미묘한 차이를 꼭 구별해 주실 것. 그래, 거칠게 읽으면 안 돼요. 거칠게 읽으면 끝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지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답우측의 쌍괄호 4번. 승낙자에게 해답 의무가 있느냐 여부. 자, 갑이 청약자, 을이 승낙자. 갑이 청약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5억에 가져가. 대신에 이번 달 말까지요. 이번 말까지 답이 없으면 거래 성사되는 거야. 이거는 갑의 일방적인 선언이죠. 그 을은 승낙 의무가 없는 거다. 왜? 자유니까. 계약 자유니까. 을이 답변 안 하고 냅둬도요. 냅두고 방치해도 계약은 불성립으로 된다는 거. 별 3개 할게요. 우리 시험엔 단골이었어요. 빈출 테마였죠. 일정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거로 간주한다는 청약을 수령을 하고 기간 내에 해답을 하지 않고 승낙 기간이 지나버렸죠. 그럼 을이 답을 한 거예요? 답을 안 한 거예요? 답을 안 하고 냅둔 거죠. 냅둬도 계약은 성립이요? 불성립이다. 별표. 성립이 아니라 불성립이죠. 그럼 상대방은 구속돼 안 돼? 구속 안 돼요. 왜 안 돼요? 갑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야 이번 달 말까지 너 답 안 하면 계약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일방적인 거니까 얘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쌍괄호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발송주의에 별 3개. 도달한 때 아니죠. 이거 암기 되셔야 돼요. 암기가 100% 되셔야 돼요. 계약법은 꼼꼼하게 암기 잘 되셔야 돼요. 아차하면 답이 날아가는 데가 계약법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을 뭐한 때? 승낙이 도달한 때 아니죠. 승낙이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송한 때. 이때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누가 져요? 승낙자가 져요. 갑의 승낙 기간이 10월 30일이었어요. 이때가 승낙 기간이죠. 근데 을이 보냈는데요. 산다고 승낙하고 우편을 보냈죠.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왔대잖아. 얘는 분명 보냈는데 뭐야? 안 왔대죠. 그 불이익은 누가 져요? 보낸 놈이 누구예요? 승낙자죠. 그리고 의사표시에 연착이 됐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죠? 승낙자죠. 승낙자가 불이익을 진다. 기출 24의 기출. 격지자 간의 계약은 두 가지 꼭 암기되셔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승낙을 뭐한 때? 발송한 때다. 두 번째는 도달이 안 되면 불이익은 누가 져요? 승낙자, 보낸 사람이. 그 다음에 사고로 연착한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차 청약 정리할게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어떻게 되면 교차되면 갑도 5억에 가져가라고 그랬고요. 을은 뭐라고 그랬어요? 5억에 내가 인수할게. 청약이 똑같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데 언제요?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다. 도달한 때. 발송 아닙니다. 별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인데 교차 청약은 두 개가 짱하고 맞았죠? 나중께가 도달한 때.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다. 도달주의에 별표할게요. 세 번째 의사실현이요. 의사실현은 내가 포장마차 가가지고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소주병 깠을 때 계약이 되는 거죠. 내가 소주병을 깠다는 거는 뭐죠?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외부로. 그죠?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다. 사실이 있는 때 거래가 성립된다는 거죠.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이 몇 가지요? 3가지 있다는 거.
여기서 한 문제죠. 여기서 한 문제. 꼭 사례 문제로 기억하실 거. 사례 문제로 기억하실 거. 올해 간평사에는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청약이 도달한 후 청약이 얘한테 도달했죠. 철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철회할 수 없다. 시험 나왔죠. 그럼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을 뭐한 때? 승낙이 도달한 때요? 발송한 때? 승낙을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뭐한 때? 발송한 때다. 도달한 때가 아니다. 이 날짜 가지고 따지면 돼. 날짜 가지고. 10월 26일 날 발송해서 10월 29일 날 도달했다. 그럼 언제요? 발송한 날, 26일 날 발송한 날 계약되는 거죠. 발송주의죠. 발송주의. 도달주의요? 발송주의요? 발송시에. 세 번째. 아까 사례에서요. 을이 갑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어떻게 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다. 무슨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다. 변경을 한 승낙. 이 승낙은 뭘로 보죠?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거죠. 을이 새로운 청약을. 새로운 뭐를 넣은 거예요? 청약을 넣은 거죠. 이 청약에 대해서 갑이 뭐 하면? 갑이 승낙을 하면. 갑이 뭐 하면? 승낙 표시하면 계약은 불성립, 성립? 성립이지, 성립. 갑이 뭐 하면? 승낙이 있기 때문에. 교차 청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갑도 5억에 판다고 그랬고요. 을은 뭐라고요? 5억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용이 똑같죠?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 거. 잘 보셔야죠. 이 사례에서 나중 청약이 뭐한 때? 도달한 때. 나중 청약이 뭐한 때? 도달한 때다. 도달한 때. 발송 아니라 도달이다.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다. 날짜별로. 요 간평사 문제 올해 거 잘 정리해 두실게요. 이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올해 사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문제를 이렇게요. 사례로. 결국 사례가 이론의 연장이죠. 똑같습니다. 사례 문제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이 정도가 우리 간평사에 올해 나왔었어요. 이어서 2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보실게요. 이 개체과 책임은 첫째요. 계약이 성립해야죠. 성립.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그것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계약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성립해야 된다. 성립. 성립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성립인데 원시적 불능인 상황이다. 이때 문제되는 게 개체과라는 거. 이 두 개 발표할게요. 주의,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때는 개체과는 논할 실익이 없다. 1.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해야 된다. 전부 불능. 그래서 가로 보시면 후발적 불능이나 일부 불능은 개체과는 인정 안 된다는 거. 거기 별 3개 할게요. 빨간 줄. 그 다음 2번. 일방은 불능을 어떻게 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죠.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근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다. 선의 무과실. 기본 요건이죠. 기본 요건. 개체과의 기본 요건은 원시적 불능이고 상대방은 어떤 요건이요? 선의 무과실이 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거기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책임은요. 신뢰 손해배상한다. 신뢰 손해. 적용 여부요. 적용 여부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개체과의 적용 여부가. 첫 번째, 계약 체결 후에 토지가 수용되었다. 체결 후 문제죠. 이때는 개체가 불성립하고 체결 후에 수용이니까 이거는 위험부담으로 넘어가겠다. 위험부담으로. 두 번째,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 즉 내가 땅 10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모자라. 나는 1000평 값을 냈는데 땅이 100평 값이 모자라. 왜? 평수가 모자라는 거지 이만큼. 이를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할 때라고 그러죠. 수량 부족. 이때는 전부 불능이 아니란 말이죠. 전부 불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기억 보시면 특별 규정인 574조에 수량 부족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담보 책임으로. 이 담보 책임의 특별 규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실게요. 특별 규정. 두 번째, 니은 보시면 일반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개체과도 물을 수 없다. 개체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원시적 수량부족일 때, 원시적 무슨 부족? 수량부족일 때는 평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1000평인 줄 알았더니 100평이 모자라 이만큼이. 이거를 민법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이걸 한번 써보실게요. 일반 규정이 있고 특별 규정이 있어요. 즉 요만큼이 모자라죠. 이만큼이 모자라죠. 예. 모자라죠. 모자라서 이게 일부 무효 아니냐. 무슨 무효? 일부 무효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는 거.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처리해달라라는 게 바로 일반 규정이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요. 모자라지? 이만큼 무효지.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처리해줘. 이게 일반 규정이고요. 담보 책임은 일반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위치를 가져요. 그래서 일반 규정보다 뭐가 먼저요?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돼요. 우선 적용. 해서 이렇게 수량이 모자라죠. 이렇게 모자랄 때는 일반 규정인 일부 무효 법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우선 적용된다? 담보 책임에 의해서 대금 감액 처리한다. 감액. 모자르지? 그래. 100평 모자라. 그럼 어떻게? 감액해. 감액. 그러고 해결해. 특별 규정인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뭐보다? 일반 규정보다. 그래서 일부 무효로 부당이득 요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논의의 취지가,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 뭐로? 특별 규정인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액 처리해. 개체관은 인정이 안 되더라. 개체관은 왜 인정 안 되는데? 이건 원칙적 전부 불능해야지. 전부. 근데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뭐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모자라, 일부가 부족한 거죠. 이때는 개체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우리 시험에는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별세개 하실게요. 뒤에 담보 책임에서도 또 나오겠죠. 담보 책임 부분에서 뒤에.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당사자가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한 경우. 교섭 중 부당 파기했을 때 우리 대법원은 뭘로 가죠? 불법행위로 간다. 불법행위로. 개체거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해결하죠. 별표. 네 번째요. 최근 판례죠.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 즉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는 개체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개체과의 논의의 전제는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이 어떻게 하면? 불성립하면. 계약이 불성립했잖아. 그럼 개체과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별세개. 그래 이 단어. 개체과가 논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 개체과는 언제 논의가 되는 거야? 이때야, 이때. 계약이 성립되고 원시적 전부불능해야 돼. 이 두 단어를 암기가 되셔야 된다. 계약이 불성립했어. 그럼 얘기할 건덕지가 없지. 그 다음 전부불능해야 되는데 전부가 아니라 뭐야? 일부불능이야. 일부불능이면 안 되지. 이렇게 수량부족이면. 수량부기조적이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계약 교섭 중이야. 계약 뭐 하다가 교섭 중에 깨졌어. 그럼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개체가 적용 안 되는 거지. 이 논의, 이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밑에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도 최근 판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언제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 당시에 불능이다. 거기 동그라미 하실게요. 그럼 계약할 때부터 뭐라고요? 불능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채권자가 뭐 하는 거? 이행을 청구하는 거는 허용돼요? 안 돼요. 왜요? 불능이니까 무효라서. 무효니까 안 되죠. 무효니까. 이행하라고요? 안 되죠. 왜요? 무효니까. 이때 이행한 급부는 그럼 어떻게 하죠? 이행한 급부의 동그라미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니까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돌려받으면 돼요. 이미 준 건 돌려받죠? 나아가 민법 535조에서 정한 계채과 책임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별표. 자, 이게 최근 판례죠. 잘 기억해 두실게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게 언제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성립 당시부터 뭐였다면 불능이었다는 거지. 이게 불능이었다. 언제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었죠. 그러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네. 무효. 첫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처리되죠. 무효 처리. 거기다 써주세요. 무효. 무효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행 청구효 못해요. 못하죠. 이행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무효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미 준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이미 준 돈 어떻게 하고요? 부당이득으로 처리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 헤어질 때는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 그냥 헤어져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아니죠. 계약된 걸로 믿은 사람 있죠. 계약이 된 걸로 믿은 사람 있죠. 이게 불능이라도요. 불능이라도 계약이 된 걸로 믿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채과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뭐를요? 신뢰손해, 신뢰이익이죠. 이걸 배상해 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 판례가 암시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불능이었어. 그럼 해결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야. 이행 청구 못하는 거예요. 별표. 이미 준 돈 어떻게 하고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처리하고. 그러면 된 걸로 믿은 사람한테는 뭐로? 계채과 책임을 인정한다. 계채과 책임을 이걸로 구제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될 거예요. 밑에 민법상 각 책임의 체계하고 중요한 테마를 하나 정리해놨죠. 1번이요.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하면 교섭 중에 깨진 거죠. 그럼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흥정하다가 계약 파기된 거죠. 이때는 불법행위로 간다. 불법행위의 별표. 교섭하다 깨지면 불법행위다. 두 번째, 계약이 불합이다. 불합이면 계약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성립해야 되는데 이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계채과는 인정 안 된다.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불능이죠. 언제부터? 계약할 때부터. 할 때부터 불능이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채과가 바로 이때 인정되는 거죠. 이때 계채과로 구제받는다. 언제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면 계채과로 구제받는다. 네 번째, 체결 후에 불능이면 이때는 계채과가 아니죠. 체결 후의 불능은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책임. 그중에서 전보배상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전보배상. 전보배상이 뭐죠? 전보배상은 별표하고요. 본래 채무 대신에 손해배상으로 대신해 주는 거. 본래 채무에 가름하는 뭐를요? 손해배상해 주는 거. 이를 무슨 배상? 전보배상이라고 그런다. 원래는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뭐 해주는 거죠? 손해배상으로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 건물 대신에 돈으로 변상해 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보배상의 법리라고 해요. 전보배상. 이게 누구 때문에요? 매도인, 건물주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어떻게 됐다? 이게 불나버렸다. 건물 불나버렸죠? 주인 잘못으로. 그럼 뭘로? 돈으로 물어도 돈으로. 이를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자, 밑에 주택관리사 올해 문제죠. 주택관리사 올해 문제 있는 거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실까요?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뭐한 경우? 불능인 경우죠. 별표 불능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관리사 2020년 올해 문제입니다. 주관사는 주택관리사의 줄임말. 첫째,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원시적, 전부불능이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때 성립되는 법원리가 계채과다. 여기 있죠? 무효. 그때 이행 청구 안 되고 이미 준 건 어떻게 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처리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구제받는다. 이 세 가지요. 세 가지를 딱 데리고 있으면 돼요. 딱 세 가지요. 그럼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이 쭉쭉 들어올 거예요. 세 가지. 무효 옆에다 요거 세 가지요. 세 가지를 쫙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두 번째.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무자의 책임이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불능이 됐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고하고요. 채고 없이요. 채고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왜요? 이행불능이니까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면 채고 없이 계약 끝낼 수 있다. 파기할 수 있다. 이행불능의 별표. 그리고 채고 없이의 별표. 채고 없이. 키워드가 이거죠. 세 번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에 동그라미요. 책임 있는 사유죠.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를 뭐라고 그러죠? 전보배상이다. 전보배상. 무슨 배상? 전보배상. 네 잘못으로 불능됐잖아. 불능.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됐죠. 그럼 본래 채무 대신에 뭐 해달라고? 돈으로 변상해달라고.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적어두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전보배상이다. 네 번째, 이거 우연부담에 나오는 거죠. 우연부담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별표할까요? 수령지체 중에. 그럼 수령지체라는 거는 이런 의미죠. A가 제공을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제공을 한 거죠. 제공을 했는데 을이요. B가 어떻게 했다? 수령하러 안 온 거죠. 이를 무슨 지체? 수령지체 중이다. 얘가 지체 중이었죠. 지체 중. 그때 태풍으로 이 목적물이요. 급부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럼 태풍 때문이에요? 비 때문이에요? B가 수령을 안 해서죠. 그럼 얘는 돈 못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돈 받아내야 된다. 왜? B가 뭐해서? 지체 중에 일이 꼬인 거니까.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못 해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 돈 받을 수 있다. 돈 받을 수 있다. 돈 받아낼 수 있다. 왜? 네가 뭐 하다가 지체 중에 일이 꼬인 거야.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행불능이면 동그라미요.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하죠? 채고하고요. 채고 없이요.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그때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전보배상이다. 전보배상.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보배상. 본래 채무 대신에 돈으로, 건물 대신에 돈으로 변상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이 불능에 대해서 지문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두실게요.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교섭 중 부당파기 3절 나와 있죠. 이 구제 방법 판례는 2번이에요. 쌍가를 2번에 별표하시면 됩니다. 계약 교섭 중 부당파기를 판례는 뭘로 봅니다? 불법행위로 해결한다는 거 별표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죠. 개체과가 아니라 뭘로요? 불법행위로 간다. 개체과로 물을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개체과는 계약이 일단 성립해야죠. 옆에 써보세요. 개체과가 되려면 계약이 어떻게 해야죠? 일단 성립해야 되죠. 계약이 성립하고 어떻게 해야죠? 원시적 불능이면 이 요건이 충족돼야 뭘로 가죠? 개체과로 가죠. 개체과로. 근데 계약 성립이에요? 교섭 중이에요? 교섭 중이잖아요. 교섭 중에 파기한 거죠. 이때는 계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된 게 아니죠. 성립되지 않았죠. 그래서 개체과로 못 간다는 거죠. 여기 이 단어에서 포인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깔끔하게 정독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34 급소지문, 35 급소지문 2개 정리했어요. 34의 계약 종료에서 한 문제, 그 다음 35에서 계약 성립에서 한 문제, 2문제의 논점을 하나씩 끝내기 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6번 급소지문 연결할게요.